네, 2024년 4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한 주가 바뀌니까 이제 다음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독재, 야당 독재의 길을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선 졌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받아들이고 개헌을 하고 하야하라 이겁니다.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은 총선은 총선일 뿐이고 별거 아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범야권이 대승을 하긴 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4년 전 총선에 비해서 득표율은 줄였고 국힘당의 의석은 더 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대통령이 교체된 것도 아니니 윤석열 정부는 민생 살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패한 거는 민생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민생을 살리고 의료개혁 등 추진하던 개혁을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계속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석연 씨라고 있습니다. 이석연 씨. 현재는 동서대학교 석좌 교수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젊은 시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54년생이고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죠.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태인중학교 나온 다음에 고등학교는 가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고졸자가 된 다음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전북대 법대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합니다. 상당히 천재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제처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6년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이 사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헌법연구관을 지냈죠. 헌법연구관 제1호 연구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실련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 시민단체에 몸을 담았어요. 경실련에 있다가 뉴라이트로 옮겨가면서 특이한 이력을 벌였는데 그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죠. 탄핵을 하게 되면은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국회가 탄핵했으니까 국회를 대신해서 이 탄핵 기소를 하는 소추를 하는 소추위원을 맡았습니다. 노무현 탄핵을 국회를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서 탄핵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노무현 때 행정수도 이전한다 그랬을 때 그거 안 된다고 헌법소원을 낼 때 그 대리인, 변호인을 맡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었어요. 그런 뉴라이트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은 적이 있고요. 2020년에는 자유한국당, 지금 국힘당이죠. 국힘당이 참패를 한 게 2020년 선거였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뉴라이트고요. 또 지금은요. 지금 이준석 계열로 알고 있는 천하람 씨가 국힘당 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올해 2월입니다. 그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었죠.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그다음에 뭐 임대차 3법 이런 거 나왔을 때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여권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뭐 근데 또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지만은 또 하도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해서 단속 대상이기도 했었죠. 네. 이런 사람입니다. 뭐 많이 아시겠죠. 자, 그가 현재 동서대 석좌 교수를 맡고 있는데 4월 14일자 한겨레에 임기 1년 단축 개헌, 윤 대통령 박수 받고 떠나라면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내용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적에 대한 복수, 전 정권의 정책 뒤집기를 통해서 지지층의 한풀이 장단에 부응해왔다. 대통령의 제1덕목인 패배자를 동화하려는 포용력이 전무했다.
0.7%포인트 차이 승리를, 이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죠. 보장받으려는 듯 승자 독식 현상을 보여주었다. 지도자라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평양을 경계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과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국정 전반에 걸쳐 검찰 권력을 부상시켜 헌법에 의해 금지된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활시키는 듯 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160여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커녕 진정 어린 사과의 표명도 없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마저 거부했다. 이러한 국민경시 태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한 승자의 저주 현상이다. 이 승자의 저주가 뭐냐? 이번 총선의 참패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제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40년 넘게 헌재에도 있었으니까 헌법 이론과 실무를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은 개헌을 하고 합헌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라. 개헌을 하면서 부칙에다가 앞으로 3년 남은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줄인다. 2년 줄이는 시점은 언제냐?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했었죠. 6월 달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6월 달에 했는데 6월. 지방선거는 4년마다 하니까 앞으로 2년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까? 2026년 6월까지만 대통령으로 있겠다라는 거를 새로 개정된 헌법 부칙에 넣고 그렇게 헌법 개헌을 해라. 그래서 당신은 5년만 하고 4년 만에 하야하라. 이건 헌법에 의한 하야니까 강제 하야는 아니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7년 60헌법은 손질할 때가 됐죠. 그건 뭐 많은 사람이 동의합니다. 지금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우루과이하고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안다. 이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를 우려해서 택한 것인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번 해서 잘하면은 한 번 더 하게 해서 국민이 더 그를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뺏었다. 그러나 3번, 4번 하면 독재가 되니까 이 재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독재에 질린 나라에서는 이렇게 단임제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건 넘어섰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국회에서 200명이 넘는 당이 있는 경우 이제 그들이 개헌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개헌할 수 있을 만큼 의석을 범야권이 가져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석연 씨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라.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고 물러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쩌면 박수받고 또 하나는 첫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념 편향적이고 파편화된 개인과 집단의 극단주의적 주장과 선동으로 인하여 공동체적 연대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확증 편향에 빠져 국정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자, 이석연 씨의 글을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그래? 할 텐데요. 이게 시작이죠. 이석연 씨는 아까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말씀드렸는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석연 씨에 대해서는 각자 좀 찾아보시고요. 자, 이석연 씨는 하여간 튀는 행동을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뉴라이트를 했으니까 얼마나 한겨레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걸 게재하고 싶겠습니까? 한겨레가 치고 나가면은 민주당이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이느냐. 현재 민주당은 15일, 이 방송을 찍고 있는 15일, 그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5월 2일 날 열리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현재 선거는 끝났지만 21대 국회가 그냥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서 이 최고회의에 참여한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왔죠. 몇 차례 특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딱 규정했습니다. 참 해석을 이석연도 그렇지만 박찬대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을 수용할 것이냐, 최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수용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거가 그게 민심인데 그 민심을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는 이번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최상병에 해당하는 이정석 전 대사에 대해서 특검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겠다. 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박주민 원내수석 대표는 이 특검법으로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에는 문구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꽝꽝 겁주고 있죠.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는 22대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김건희 특검, 오징어 클럽 특검, 이태원 특검,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등을 22대 국회에서 가장 세게 급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도 계속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반응이 어떠냐? 자, 이런 것과 더불어 지금 의료개혁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근데 저는 별거 아니다라고 봤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규영 장관이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문제, 증가하는 문제는 정부는 장부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이제 내년도 대학 입학 때부터 대입 입시에 바로 적용이 되죠. 의학과생들 뽑을 때, 학생 뽑을 때. 지금 내년도 이제 입시 요강이 곧 발표됩니다. 결정됩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면은 이 정원 증가 문제는 정부안대로 확정되는 거니까 의사 쪽에서, 전공의 쪽에서 의원이 있으면 내달라라고, 없으면 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의사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하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의사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의료개혁에서 국회에서 이제 의료개혁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데 다루면 뭐가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안을 무력화시키는 게 그들이 아니지. 결국 고성불패 시끄러운 쪽 의견 따라간다는 거지. 국민들 의견은 별로 반영하지 않을 거고요. 윤을 무너뜨리는 게 이들의 목표니까 이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14일인 어제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 교체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나왔는데 없었고, 오늘도 지나갑니다. 16일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5일인 오늘 한덕수 총리하고 첫 주례회동을 하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생 안정. 사실은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도 민생 안정을 강조했었어요. 그때 선거 지고 나서 국민의 뜻을 검토해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안정. 예. 이번에 진짜 이 시중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여당이 졌죠. 의료개혁 때문도 아니고, 뭐 특검 이것 때문 아니고, 김건희, 디오로백도 아니고, 예.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디오로백의 문제면 이재명 조국은 얼마나 문제입니까? 다 알죠. 최상병 건 안타깝죠. 희생된 우리 해병용사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떠들 것이냐. 옛날 효선이 미선이 양 사건처럼. 그것도 다 압니다. 근데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야, 윤석열 너 이렇게 못해? 하고, 뭐 확고한 지지층들이야 그냥 가지만, 너 이렇게 못해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데, 윤석열이 싫어갖고, 거꾸로 찍으면서, 이렇게 패한 거죠. 민생입니다, 민생. 민생 경제를 살렸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국제정세가 너무 어렵고, 또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때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앞부분을 보이면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면서 국정쇄신 방향을 좀 밝히고 그 다음에 아마 민생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 이석연 이런 사람들은 슬슬 불 떼고 있는데 민생으로 간다. 네, 이게 드러났다. 이거. 자, 이번 총선을 다시 봐야 돼요. 이번에 여당이 참패를 했죠. 지역구에서 161대 90. 많이 졌어요. 의석만으로 보게 되면 161대 90이니까, 이건 지역구 말입니다. 254석 중에서, 이렇게 졌으니, 63대 35, 63대 36, 뭐 거의 이 정도. 거의 3분의 2를 민주당이 가져갈 만큼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 투표에서 득표율 차이는요, 6.62%포인트에 불과해요. 6.62%포인트인데, 의석은 2배 가까이 가져갔죠. 3분의 2를 가져갔죠. 이게 소선구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구만 놓고 보게 되면 21대 국회 때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따라간 겁니다. 21대 국회 때는 8%포인트 차이였는데 지금은 득표율에서는 6.5%포인트 차이로 줄었고요. 의석은 한 5개를 더 따라갔죠.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면도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가져간 건 소선구제 때문이죠. 이 6.5%포인트 차이를 가지고 저렇게 호령을 하고 있고 대통령 너 나가! 개헌해! 이렇게 떠드는 게 민주당입니다. 호통의 정치학이죠. 제가 그전에 어린 기자 때는 호통치는 사람들이 참 무섭고 겁이 났었는데 그 후에 딱 보니까 저거 뻥치고 있네 하고 난 바로 받아치면요. 아이씨 왜 이래 하고 정치인이고 높은 사람이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이러고 들어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 뭐 정청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니들 뭐 6% 갖고 뭘 호령을 해. 운이 좋아서 그렇지. 금방 뒤집어져. 웃기지 마라. 이러면 이게 왜 이래 다 알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본질을 보게 되면 이거 총선은 총선일 뿐이고 총선 결과는 소선구제였으니까 의석은 참패지만은 지지율로 보게 되면 큰 참패도 아니죠. 대통령 선거에서 0.73포인트 이겼던 게 그거보다가는 역전이 된 건 맞지만 지난 총선보다가는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선거예요, 우리나라 선거는. 총선은 총선일 뿐이고 또 민주당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겼을 때 대선은 대선일 뿐이라고 하면서 계속 검수완박법안 만들면서 불복종 운동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비에 젖은 사람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15일 비가 오던데 반바지 입고 다니다 보니까 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 산에 가서 억수같이 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산에서 참 비 많이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젖어요. 다 젖어. 배낭만 좀 젖지 말아야 될 장비 같은 것만 젖지 않으면 다행이고 다 포기하고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개울 건너다가 물에 익사하지 않는 이상은 물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물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왕 총선 결과 나왔고 득표율보다도 많은 의석을 뺏겼으니까 졌잖아요. 더 이상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석연 씨 같은 주장이 있건 말건 하겠다는 개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총선일 뿐인데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었고 민생 살리고 방향 잡았던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해야죠.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그렇게 가는 게 옳습니다. 야당 독재에 휘둘리는 언론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한테 현혹될 필요는 없다. 6%포인트 차이다. 별거 아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